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도 외부로 함께 빠져나간 것 같죠. 자,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입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정보 보호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올해만 SK텔레콤, KT 같은 이런 굵직한 업체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고객 정보가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 나오셨고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또 건국대 경영학과 김준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쿠팡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쿠팡을 향해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돈은 대한민국에서 벌고 채용은 중국인하고 이익은 미국에 가져가고 나스닥에 상장했잖아요. 쿠팡은 궤도 루팡된 지 오래입니다. 쿠팡 대관이 지금 언론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40~50명가량 됩니다. 회장이나 사장 출석, 증인 출석이 될 때는 득달같이 국회로 달려와서 출석 못하게. 네, 정말로 강한 질타가 쏟아졌던 현안 질의 현장 모습 보셨는데 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인지한 게 아니라 몇 달 지나서 인지를 했고 지금 이제 계속 오리무중 상태로 간 거는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도 쿠팡 최초 설명과 다른 정황들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말이죠. 일단은 이 쿠팡 이커머스 업계 1위 업체지 않습니까? 몇 달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가지는 않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원래 이제 최초에 이제 6월 달부터 이런 이제 사태가 계속 발생이 됐고,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사태가 있고 난 다음부터 한 5개월이 지나서 이런 사태를 감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 최초에 발생했을 때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접근 통제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상당히 그 부재했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이냐 안 나가는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래픽을 실질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 많은 데이터가 실제 나가지 않더라도 작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고객 정보가 그냥 담겨 있으면 이런 정보를 암호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로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그런 그 정보 자체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왜 나가야 되는지 원인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했어야 되는 이런 그 내부 관리 부실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됐다고 보시는 근데 거의 건가요? 통제라든가 감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모니터링 자체도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만약에 회사 그만두면 퇴사할 때 출입증 같은 거 다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보 담당자였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유출한 장본인 이제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인데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보 접근 권한 같은 것들은 반납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일반적이죠. 지금 쿠팡에서 좀 비겁한 게 뭐냐면 네. 사실은 이 직원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저는 첫 번째 비겁한 것이고 생각해 보면 일반 기업들이 이분이 개발자라는 이야기예요. 네. 개발자가 과연 정보를 다 볼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정보에 의하면 이제 보통 보안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토큰 단계인데 이분은 토큰 정도를 다루는 개발자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 2단계 보안 등급이 더 있거든요. 네. 그까지 접근하지 못하는데 지금 쿠팡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정보가 굳이 노출이란 말을 써서 유출이 아니고 유출은 형사법에 걸리니까요. 노출이란 말을 써서 이 중국인 개발자에게 다 떠넘기고 있고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12월에 퇴사했어요. 작년 12월에. 네. 그런데 지금 정보 유출된 거는 지난 5월부터 유출됐다는 이야기거든요.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그러니까 12월에 퇴사한 개발자가 5월부터 그 11월까지 유출했다는 건데 이 모든 책임을 내부망도 엉망이라는 것도 숨겨놓고 그리고 정보도 노출이란 말로 또 숨기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책임을 이 개발자에게 다 떠넘긴 것 자체가 쿠팡의 무책임이 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쿠팡이 지금 속된 말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쿠팡 정도의 매출 40조 넘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정보 관리밖에 안 됐었나?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쿠팡 정도의 규모의 회사가 이 정도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고 그리고 또 퇴사자가 지금 최근에 지금 이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네. 퇴사자들이 퇴사하고 나서도 그 사내 메신저, 그러니까 거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내 메신저를 이제 슬랙이라는 이제 메신저를 쓰는데 네. 퇴사하고도 몇 달 동안 심지어 권한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후에 팀원들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까지도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사태도 말했겠지만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또 자국으로 돌아가서 경쟁사라든지 다른 데 충분히 이어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사태뿐만 아니라 파생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슬랙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계정이 파괴되면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퇴사자들이 그런 슬랙조차도 접근이 가능했다는 거는 퇴사자 뭐 단순히 그런 보안 담당자뿐만 아니라 계정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된 이번 중국 국적의 이 전 직원도 그렇지만 또 다른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그만큼 지금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지금 드러난 건 이거지만 네. 지금 수면 위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정말 얼마나 많은지 아직 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원래 이제 기업 보안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기본 중에 기본이 퇴사자에 대한 권한의 관리예요. 실제 퇴사를 하게 된 모든 권한을 회수한다든지 네.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면 자기 출입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원증 뭐 갖다 대고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런데 퇴사하는 날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하던가 아니면 반납을 가지고 집에 가져간다 그러면 그 출입증에 대해서는 당연히 못 쓰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내부 보안부터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부자가 실제로 퇴사했으면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심지어는 그 날짜로 이 회사 사내 메일도 그 삭제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 방치해놨고 그리고 또 이번 퇴사자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인증키 모듈을 개발하는 개발업자였어요. 뭐 개발하는 직원 뭐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한간에는 뭐 이 해고에 뭐 불만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정확한 뭐 사실 경위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 12월 말로 그만두고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이슈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됐는데 그걸 쿠팡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통제라든가 내부 관리에 대한 그 허술한 부분이 고스란히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사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쿠팡이 최초 그 유출 사실을 공지하면서 표현을 이상하게 썼어요. 정보 유출이 아니고 노출. 그 다음에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유출과 노출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른 뜻이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요? 상당히 다릅니다. 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 유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 이 세 가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출이 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형사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보안 정도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유출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고 노출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중국 그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요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보를 보면 이거는 노출이 아니라 유출이 분명한 것 같고 이 정도 정보가 빠졌다는 것은 쿠팡에서는 그 차이 때문에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노출이었으면 보이긴 했는데 나간 건 아닌 거잖아요. 유출이 이제 나간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의혹이 뭐냐면 사태를 좀 축소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유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노출인지 유출인지 몰랐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황당한 부분인 겁니다. 네. 우리가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노출은 됐지만 이게 정보가 탈취가 돼서 이용이 됐는지 악용이 됐는지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외부에 보여진 거고 그걸 다시 이렇게 담으면 되는 건데 네. 유출은 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나갔으면 못 쳐넘죠. 그러니까요. 그건 명백한 사고죠. 근데 본인들이 그 사고조차도 인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는 지금은 이거는 인지 못했다도 문제고 인지했는데 숨겼다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런
어쨌든 양쪽으로도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 근데 이제 뭐 원래 노출 유출은 이제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법적으로 좀 따지면 그 고의에 대한 행위 태양이 있었나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출 같은 게 이제 우연한 공개예요. 그러니까 과실, 실질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노출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유출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고의가 있었던 것이고 형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이제 지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자들에게 이제 대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사건의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건을 좀 더 축소하려는 이런 의도가 좀 숨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초부터 뭐 노출이라고 계속 얘기하다 개보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네. 바로 잡아라 이건 유출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유출이라는 이제 단어로 지금 바꿔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최초부터 자기의 어떤 그 잘못이 있으면 순수하게 그 시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피해 보상 대책 이런 부분을 강구해 가지고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노출이다 단순한 뭐 그 중국인의 실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밀어붙이는 이런 의혹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자, 사과문도 며칠 올렸다가 또 내렸어요. 그것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정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있나, 아, 정말 미안해하나? 이런 이제 의구심을 들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과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네. 지금 쿠팡의 그 일련의 지금 수습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출이나 노출로의 어떤 변명이었고 두 번째는 사과문을 올려도 아주 짤막하게 이틀 정도 올리고 그 자리에 다시 광고를 실는 행태 때문에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모두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쿠팡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유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SNS를 보면 뭐 그래서 뭐 쿠팡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 너희들이 뭘 사용할 거야? 알리를 사용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그대로 지금 뭐 여러 행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쿠팡의 어떤 기업 정신이 굉장히 안이하지 않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주립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과문의 진정성이 안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뭐 너무나 뻔하죠. 왜냐하면 투명성과 지속적인 소통, 사실 지속적인 소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과에서는. 근데 지속적인 소통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징벌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여론에서도 굉장히 좀 괘씸죄까지 좀 추가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뭐 정부의 더욱더 엄격한 행정 제재나 소비자들이 이제 불매운동까지 확산돼가지고 삼중고를 겪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액션을 취했는지는 사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이 쿠팡이 이제 원래 그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로켓 배송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 건 보면 이 사과문이 로켓처럼 지나갔다라는 부분을 아, 로켓 사과군요. 예, 로켓 사과죠. 실질적으로 사과문 로켓처럼 지나간 거잖아요. 이틀 만에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네요. 예,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원래 로켓 배송인데 사과문도 로켓처럼 그냥 확 날아갔다 이런 비판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대응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신뢰하는데 시간이 좀 더 너무 좀 계속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지 그 이 피해에 대해 발생한 규모라든가 사과 그리고 어떤 피해 구제의 방법 뭐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베넷 광고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그 계속 노출을 시켜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지금처럼 뭐 사과문 올렸다가 2, 3년 휙 지나가면 진짜 로켓 네. 배송만큼 사과문 로켓이다라는 그 비난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늦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올린다고 해서. 네. 쿠팡에서 발생한 초유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창업자이자 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은 김범수 의장이 직접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분은 항상 뒤에 숨어 있나요? 김범석 의장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국명으로 김범석인데 또 범킴 이런 식으로도 네. 부르더라고요. 김범석 의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인 주인이니까 그래야 되겠죠. 김범석 의장은 쿠팡은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에 이미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대기업 집단에 소속될 때만 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일인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쿠팡은 동일인이 쿠팡 INC입니다. 김범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대기업 집단에 소속될 때부터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시작되었죠. 반대로 이해진 의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쿠팡은 지배 구조를 보면 현재 한국 쿠팡은 쿠팡 INC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쿠팡 INC는 쿠팡 INC의 지분을 김범석 의장이 현재 그 8.8%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주 정도 들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차등 일격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8%지만 29배의 차등 일격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의결권은 73.7%를 가지고 있어서 네. 진짜 쿠팡의 완전 대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범석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법적 책임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예. 그분도 계속 피하고 있는 거죠. 김 교수님. 네. 그러니까 매출 90% 이상 한국 쿠팡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의결권 행사를 하고, 네, 네. 근데 동일인 지정은 안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법적 책임, 공시 의무 같은 건 없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책임만 피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원래 뭐 현대기업이 최근에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렇게 대리인 이론 따져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 쿠팡의 구조를 보면은요. 네.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다 행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이번에 국회에서 박태준 대표도 얘기하는 것도 이사회 의장한테 계속 보고했냐, 보고했다, 뭐 얘기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결국은 박태준 대표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완벽한 독립적인 경영을 운영하냐 아무도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은 그런 최종 책임을 회피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쯤 모습을 볼 수 있죠? 일단 모습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두문불출이거든요. 지금 대표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다라는 측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논란이 된 건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금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 시점이 이제 의심을 살 만한 시점이다 이거죠. 네네. 정보 유출이 있고 나서 있기 매도를 전에- 했는데 네네. 인지하기 전이다 지금. 네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신빙성 있다고 이게 보십니까? 11월 18일자가 이제 정보 유출을 인지한 그 날짜라고 하는데 그 네. 대규모의 어떤 주식을 처분한 것은 11월 10일하고 17일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그 언론으로부터 의혹 제기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금융감독 원장이 미국 SEC하고 네.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실질적으로 뭐 그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 11월 18일 알았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라도 이런 징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그런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는 이런 그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했다 이런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를 해도 되죠, 이 정도면.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지 정말. 정보 이게 18일이지만 인지 사실 18일이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5월부터 11일까지 이미 내부적으로 몰랐을 수가 없다 보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언론에 곧 터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건 주식을 판 거라고 저는 100%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담당자가 CFO예요. 네. 주식을 판 분이. 그렇죠. 네. 그랍 어난더 가장 중요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CFO고, 그리고 뭐 한 분은 전 부사장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 사실도 굉장히 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는 김범석 의장이 언제 출석할까? 한 쿠팡의 사용자가 30% 이상 날아가면 저는 출석할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을 우리 카카오 사태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네. 카카오 사태가 터졌을 때 초기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빨리 식었고 결국에는 이런 거죠.
카카오 입장에서 카카오 없이 어떻게 살 거야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지금 쿠팡도 아마 그 상황으로 이 사태를 보지 않나. 대한민국 사람이 쿠팡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라고 사태를 보지 않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럴 해저드 같은 저런 주식 사전에 처분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김범수 회장은 출석도 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보입니다. 네. CF라고 하면 사실 회사에 말씀하신 1등급 정보들은 다 CF를 통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 회사 구조상 보면. 그럼요. 거의 그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의사결정은 당연히 CFO를 통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민감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돈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기업에게 이제 뭐 잠재적 리스크라든지 그런 모든 정보들은 CFO를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앞에 C 단어를 붙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C레벨들은 특히 내부자 거래 금지에서 매우 민감하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황당한 부분이죠. 지금 이제 걱정은 정보 유출이 됐고 이 유출된 정보에 상당히 민감한 정보들이 있어서 2차 피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지금 그 걱정하잖아요. 여러 이제 개인들은 대처들을 이제 나름대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 바꾼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관 부호 이걸 재발급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맡겨놓으면 그 기업에서 알아서 잘 관리해주겠거니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믿지 못해요. 지금은 이제 전혀 못하니까 자기가 네. 나서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유출됐다고 하는 이런 그 이 정보의 범위를 보면 성명 거기다가 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거기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 거기 플러스해서 개인 통관 부호까지. 지금 이슈가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인 통관 부호는 그 서로가 이 해외에서 직구를 이제 통관할 때 주민번호 대용으로 쓰는 이런 그 표시 장치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밀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임의적으로 뭐 물건을 송부한다든가 이럴 때 그 사용될 수 있는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해외에서 자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뭐 마약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불법 어떤 물건을 보낸다든가 이런 데 상당히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관 부호라든지 아니면 뭐 공동 현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변경하는 게 어떤 이런 피해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쇼핑몰에서 한국 계정 판다는 그런 게시글도 올라왔대요.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그렇죠. 판다. 이거는 그러면 이미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가 캄보디아 사태를 한번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범죄 집단이 요 캠 관련해서 범죄의 ROI가 대폭적으로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를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쿠팡이 나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배송 패턴을 가지고 당신이 언제 집을 비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배송 패턴. 그리고 네. 구매 내역을 가지고 소득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품목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먹는지를 보고 건강 상태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기존의 그러니까 스캠 정보보다 훨씬 정밀하게 범죄를 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어깨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의 ROI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졌죠. 예. 원래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종합 선물 세트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뭐 성명, 뭐 전화번호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그 SKT 사태, KT 사태, 롯데카드 사태 뭐 여러의 어떤 정보 유출 사고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확증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 쿠팡 같은 거 어떻습니까? 오프라인으로 배송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SKT라든가 뭐 KT 뭐 이런 거는 그 대부분 다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기의 어떤 이용된 명세서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쿠팡 같은 거 현장에 직접 가서 배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최고의 뭐 그 최근에 그 자기가 구매했던 이력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개인 통관 부호 뭐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보이스피싱 얘기하는 스피어 피싱에서 타겟팅, 작살 피싱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맞춤형 그 보이스피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이 정보 유출 사태가. 2차 피해가 어디까지 그러니까요. 확산될까요? 겁나네요, 갑자기. 이게 왜냐면은 저는 물론 바로 직전에 SKT 또 이제 사태도 굉장히 크긴 했지만 네. 이번에 쿠팡 사태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이 가장 자신감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스며들어 가지고
멈추기는 사용 안 하고 멈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접근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반대로 접근을 해보면은 쿠팡은 우리의 많은 행동 데이터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정에 내가 계정에 연결되는 거 우리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내 일상 행동 패턴들 그런 행동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악용이 될 수도 있고 재활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더 좀 엄중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황 교수님께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쿠팡이 최초에 유출됐다고 알린 정보는 예를 들면 뭐 이름, 주소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네. 근데 민감한 더 정보를 결제 정보라든지 로그인 정보 같은 것들은 유출 안 됐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속속 올라오는 뭐 게시글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정황 제보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결제 정보도 노출된 것 같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쿠팡용으로 썼던 카드가 뭐 몇백만 원이 결제됐다 이런 소식들도 지금 전해지고 네네. 있거든요. 되게 의구심이 커요. 만약에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까지 노출된 거면 또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고 애초에는 이제 그 안내문을 통해서 결제 정보는 빠지지 않았으니까 안심하셔라.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썼죠. 이제 노티가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초의 인지 시점을 여러 가지 뭐 정황이 있는데 쿠팡에서 인지한 시점이 내부적인 이거보다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되지 않은 결제가 있었다. 라는 부분 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탈취당했기 때문에 그 결제가 이루어진 것인데 근데 쿠팡은 결제 정보가 그리고 로그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개보위라든가 통합조사단에서 그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제 정보 이런 부분이 과연 털리지 않았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갔을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단순하게 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거기다 통관부호, 거기다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금원을 편차든가 이런 데에 악용될 수 있지만 결제 부분을 알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고객의 의사랑 상관없이 네. 고객이 뭘 불러준다든가 이렇게 고객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통합조사단에서 이 결제 정보라든가 로그인 정보 이런 부분을 좀 더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지마켓도 그 이슈가 지금 가장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60여 건에 무단 결제라고 무단 표현이 결제라고 되던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마켓도 해킹당한 것인가? 이런 식의 이슈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근데 네. 현재는 60여 명의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해킹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네. 긴급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긴 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해킹이 아니란 것은 자기네 그 서버에서 나간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인이 해킹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지마켓을 유사하게 만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정말 지마켓 가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되는 결제 정보하고 쿠팡에서 유출됐다고 지금 추정할 수 있는 물론 결제 정보하고 결합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아까 로그인 정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할 때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똑같이 쓰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게 하기 쉽지 경우가- 기억하기가 쉽지 예, 않아서 아이디는 거의 똑같이 쓰고 비밀번호를 정말 좀 이렇게 자기가 보안에 좀 인식이 조금 있으시면 비밀번호 다르게 갖고 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 비밀번호 이게 맞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밀번호 똑같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서 쓰는 비밀번호 그리고 여기 지금 사고가 난 사이트에서 쓰는 비밀번호가 동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갖고 대입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정결제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쿠팡에서 정말 결제 정보하고 로그인 정보가 안 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좀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앱 로그인할 때 앱마다 다 다른 아이디와 패스워드 쓰세요? 저는 솔직히 다 똑같이 써서 지금 갑자기 저도 걱정이 확 되는데 황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유출된 정보와 이번 사태가 다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군요. 제가 상상 그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통신사를 쓰시는 분이 쿠팡을 이용하면서 롯데카드로 만약에 결제 카드를 등록했으면 어떻게 해요? 세 개의 분모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간단하게 볼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사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쿠팡을 질타하면서 과징금 강화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자,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제재 방안들이 이제 강구되겠죠. 이제 과징금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네. 조 단위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 과징금은 3%, 매출액의 3%가 지금 최대 과징금인데 네. 이번 SK텔레콤 사태를 보면 SK텔레콤이 지난해 매출이 12조 7,700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 산출해 보면 최대 3천억 정도가 SK텔레콤 과징금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네. 이번 지지난달에 어떻게 결정됐냐 하면은 1,348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징금이 3%가 아니라 한 1% 정도 했는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올해 그 3분기 매출이 12조가 넘었으니까 올해 전체 매출액이 한 36조 정도 보면 그럼 3%면 한 1조 정도. 그래서 1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익히 알지만 쿠팡에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한 44명 정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4대 그룹 다음으로 많은 곳이 쿠팡인데 이분들이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행정소송하고 이런 소송을 통해서 또 줄이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SK텔레콤보다 더 심하면 아마 1%보다 많은 2% 정도를 하면 그러면 전체 한 6천억 정도. 만약에 3% 맥스로 가면 1조 정도 과징금 예상됩니다. 이게 미국은 이런 사건이 만약에 터지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아예 문을 닫아야 될 정도. 네, 네. 우린 너무 솜방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는 일단은 과징금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대부분 그걸 바로 수용하지는 않거든요. 바로 뭐 행정소 제기해서 감경 사유를 막 만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보니까 황정하 의원이 그 박대준 대표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과징금 소송 없이 그냥 바로 수용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그 대표님이 이러게도 이렇게 말이 흐렸군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그 정보 보안에 투자하는 금액이 적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거의 그 전체 매출 대비 0.2%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 아마존이나 그런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이 1%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알리바바조차도 한 1.67%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투자도 하고 심지어 하물 미국의 JP모건조차도 1%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랑 비교해봐도 뭐 카카오나 SKT나 다른 다른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너무나 미비한 수준인데 오히려 대관 업무에는 그렇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번에 말씀드린 과징금이 나왔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할지 안 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네.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이 업계에서 알려질 대로 알려졌지만 사업계를 비롯해서 국회, 정부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 대거 영입해가지고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 채택 안 되게 하려고 온갖 로비를 많이 한다 이건 사실 주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기만 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또 드는데. 쿠팡은 이제 이번 사건 말고도 기존에 3번의 전력이 또 있어요. 화재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번이 4번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징금을 3% 하면 1.5 이렇게 산술상으로는 그게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안전조치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이행을 했냐 안 했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 1%가 되든 2%가 되든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역대 최고 금액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 개보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 금액이 부과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이 손해배상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이슈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냐 징벌적 과징금이냐 솔직히 그 징벌적 과징금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쪽이 좀 무게가 더 실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집단 소송에 대해서도 좀 이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기된 사례도 있고 네. 로펌들도 준비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집단 소송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현행법은
정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요. 일반 분야에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난 1월 달에 애플이 시리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빼간다 그래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9,500만 달러 소송에 이겼거든요. 현재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환경, 소비자, 개인정보, 인권 모든 분야에 집단 소송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권 분야에 한정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 소송에 좀 고쳐야 지금 기업 입장이 이런 거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도 과징금 매기면 또 소송해서 3%를 1% 낮추면 되는 것이고 민간 집단 소송은 지금 기껏해야 몇몇 로펌에서 뭐 10만 원 주니 20만 원 주니 그것도 소송 건 사람에 대해서 하니까 네. 별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전에 말씀드렸듯이 쿠팡 없이 살 수 있어? 해봐. 이런 식의 마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집단 소송 제도 손을 대서 과징금 플러스 피해 보상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쿠팡을 비롯한 한국 업체들이 이런 집단 소송에 대해서 속된 말로 타격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려면 해라. 뭐 충분히 다 감당 가능하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집단 소송이 결국은 승패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했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소송하는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보의 비대칭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 보호를 했는지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소비자는 결국은 피해 받은 부분의 입장에서 기업이 얼마나 충분한 보호 조치를 했는지를 입증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보의 비대칭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이 기업이 좀 유리한 입장으로 많이 마무리가 되는 것도 있고 플러스로 우리 일단은 다집단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지치는 거죠. 소송이라는 게 결국 좀 긴 싸움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집단 소송 같은 경우는 기업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국내에서 많이 끝났는데 이번 사태는 좀 범국민적인 이슈기도 하다 보니까 네. 좀 향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집단 소송 사례인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패소한 경우도 있었고 배상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1인당 10만 원 정도의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타격감이 없는. 네, 이제 그 기업에서 보면 이제 금전적인 그 책임을 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태료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24시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부담하는 과태료, 네.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과징금,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배상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 집단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이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손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손해가 있고 하나는 특별 손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해는 누가 이게 때렸으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 네. 뭐 갔다 왔다 갔을 때 뭐 교통비,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휴업 일수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 통상적으로 확인이 되는 손해는 일반 손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다투는 건 이제 정직적인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게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특별 손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송을 한다 그러면 원래 이제 법에는 그 손해액의 5배까지 그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 손해는 일반적인 손해에 국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 피해를 당해서 그걸 입증을 해서 내가 피해 본 게 맞다. 예를 들면 뭐 쿠팡에서 정보 유출된 걸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뭐 돈을 갖다 보냈다. 그러면 이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쿠팡에서 정보가 유출돼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뭐 SKT에서 유출돼가지고 발생한 건지 이런 부분을 자기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지금 뭐 2014년도에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 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판결이었는데 그때는 대부분이 다 10만 원. 네, 이제 어떤 배상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도 뭐냐면 소송한 사람들만 받았어요. 우리 법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승소하게 되면 나머지 다 물어주는 어떤 대세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어떤 피해자 입장,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꼭 집단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네. 피해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게끔 전체를 다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저는 그 개인정보법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뭐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한테만 그 실질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정보 주체들에게 50만 원 미만 범주 내에서 그 배상을 해줘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계보회가 정하든지 누가 정하든지 간에 그 특정한 금액 이하로 그렇게 그 정해놓고 배상을 해주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훨씬 더 그 보호장치라든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정보 유출 사태 말고도 쿠팡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점업체와의 관계, 갑을 관계라든지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약탈적 행위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법체 수준의 이 대출 금리를 책정해서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나옵니다. 저기 책정한 금리입니다. 연 8.9에서 18.9. 저 정도면은 네, 정말 대법체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저게 상식적으로 온당한 겁니까? 저게 글쎄요. 이게 금융사도 아니고 대법체도 아닌데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한다? 쿠팡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빅테크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플랫폼 사업을 하고 네. 기업은 최첨단을 달리는 빅테크인데 사업 경영 형태는 굉장히 구시대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악의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주류업체들이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주류업체들이 그 어떤 식당을 차리면 그 식당에다가 대부를 해줘요. 초기 자금으로 하는 것처럼.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네이버도 이걸 하긴 하는데 네이버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네이버는 쇼핑의 입점업체가 매출, 반품률, 고객 정보를 다 토탈해서 이 정보를 금융사에 줍니다. 금융사가 신용평가를 해서 평균 5.9에서 12% 정도. 그리고 우량 기업은 한 4%대 정도로 하는 게 네이버도 이걸 하긴 하는데 쿠팡은 굉장히 악의적인 게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업체에게 이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쿠팡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이 네. 대부분 어려운 경우 많을 거 수요가 아닙니까? 낮겠죠. 네.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제 악의적이라는 겁니다. 그 업체가 은행을 어차피 이용 못하니까 우리를 이용하라고 약점을 건드려서 아주 고금리, 그러니까 14%에서 18.9%까지 주니까 이거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플랫폼이라는 아주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아주 희롱하고 악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쿠팡의 경영 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아까 제가 언뜻 다 말씀들 하셨지만 쿠팡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축소하려고 하지? 이제 이런 것들의 기저에 그래도 쿠팡 못 떠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JP모건에서 비슷한 논조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도 쿠팡을 계속 쓸 것이다. 이거 이제 물론 주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논조를 쓴 건데 이게 이제 쿠팡의 생각과 정말 다를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이탈하는 고객이 많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참 이거를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마이너스 5%에서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소폭 상승으로 그날 마감을 했었거든요. 네. 이 JP모건의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이 내용의 모든 전제와 기저에는 네. 그 쿠팡 입장에서도 그게 깔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액션들을 계속 취했을 거고 사과문 역시도 나왔다가 한 이틀이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려가지고 다시 또 이제 광고가 익혀오면서 광고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제 시각에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쿠팡 고객 이탈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이 되려면은 결국은 그 전환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전환은 뭐냐면은 완벽한 대체제가 나와야 돼요. 완벽한 대체제가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배송 속도라든지 뭐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사실 통관 번호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된 건 뭐냐면 로켓 직구라고 해가지고 직구까지도 다 커버리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앱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경쟁력이 사실은 좀 우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많은 국민들이 쿠팡을 즐겨 썼던 거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다른 지금 경쟁사들이 지금 쿠팡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경쟁력에 대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올 거고 여전히 쿠팡에서 현재 이러한 상태의 대응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은 대체제가 나오면서 이탈이 들어올 거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쇼텀의 관점이냐 롱텀의 관점에서 좀 다를 것 같고 그 안에서 쿠팡이 얼마나 대응을 선제적인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플랫폼에 정말로 스위칭이 될지 안 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그 4월 달부터 보면 올해 4월 달 SKT 사태가 이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쭉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SKT 사태가 이제 발생할 때는 KT라든가 다른 통신사는 많이 갈아탔어요. 네. 그러다가 중간에 그 6월 달, 7, 8월 달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또 KT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KT 사태가 발생하니까 SKT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다른 쪽을 찾는 것보다 그냥 뭐 쓰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게 상당히 많은 이런 그 좀 심리적인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팡 사태가 이제 발생하고 나니까 말씀하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체제가 있으면 바로 이제 갈아탄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뭐 다른 게 쓸 데가 없지 않냐. 저도 오늘 아침에 쿠팡 주문했습니다. 예, 저도 쿠팡 회원이지만 그런 이제 보면 대체제가 없다는 거,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그 이 다른 곳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 보여집니다. 거대 플랫폼의 무서움이네요. 그렇죠. 하나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맞습니다. 뭐 실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 많은 가정에서 아마 새벽 배송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을 대체할 일단 대체제가 없는 것이고. 저는 JP모건의 리포트를 보면서 굉장히 조금 자존심도 좀 상했는데 네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이해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해합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뼈아픈데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 소비자들의 낮은 데이터 유출 민감도라고 짚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JP모건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자존심 좀 상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이번 기회를 또 놓치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체제가 나오더라도 그 기업들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단위나 민간 소비자 그리고 집단 소송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빠르게 네,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뭐냐면 단순히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니에요. 뭐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쿠팡은 상당히 서비스의 기획을 잘 짠 겁니다. 왜냐하면은 쿠팡뿐만 아니라 쿠팡 아이디만 있으면은 쿠팡 플레이라든지 쿠팡 이츠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그 앱 연속적으로 다 연계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슈퍼앱의 모델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가 종속이 되는 거예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쿠팡 플레이 없으면은 보기 힘든 구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대체제가 분명히 저는 안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대안들도 있고 대체제도 있지만 당장 현재 시점에서 이 사태 때문에 모두가 나오겠다 이건 좀 어려울 거고 다만 이거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보고 그리고 또 경쟁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스위칭도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쿠팡 회원을 이제 탈퇴하는 걸 탈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탈팡했습니다. 근데 탈팡 과정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탈팡한다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혜택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한 몇 단계를 거쳤어요. 실제로 이게 한 6단계 걸쳐야. 그렇죠. 가입할 때는 탈퇴할 금방 수- 됩니다. 이거 좀 간단해요. 가입할 때는 금방 너무 되고. 발목 잡는 거 아닙니까? 이 단계 그런데 너무 이제 복잡해요. 다시 한번 트라이 어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정말 이래도 괜찮을 거야 우리가 서비스 더 줄 건데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회의책을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잡은 고객은 절대 놓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번에 쿠팡 사태도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4년 전에 탈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유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니 4년 전에 탈회했으면 실질적으로 다 삭제되고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마케팅 정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마 탈회하셨다고 그래도 그 정보가 바로 삭제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길게 네. 가져가면서 그쪽에 다른 또 마케팅 용도로 뭐 활용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니 어제 그 국회에서 그 박준수 대표가 되게 재밌는 답변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국회의원 한 분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그 정보 유출 중에서 휴면 계정이 있을 거 계정, 아닙니까? 네. 휴면 계정이랑 탈퇴 계정도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럼 얼마나 되냐? 그건 모른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회피한 건지 네.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탈퇴했던 장기간 휴면돼 가지고 처리된 것들도 이미 본인들이 DB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는 쿠팡 측의 태도가 소비자들의 더 큰 분노를 낳고 있죠.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 하고요. 사과문은 또 며칠 만에 내리고 쿠팡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김범석 의장은 두문불출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니까요. 그래도 쿠팡 쓸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일지 모르겠습니다. 유니클로가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가 전 국민의 불매운동 쓰나미를 맞았던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퀴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